밤에 만난 사람들. 저녁 식사를 하기 조금 전에 나는 낮잠에서 깨어나서 신문 지국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갔다. 이모님 댁에서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문은 도회인이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내 생활의 일부로서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찾아간 신문 지국에 나는 이모님 댁의 주소와 약도를 그려주고 나왔다.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내 등 뒤에서 지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끼리 무엇라고 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이다. 그래? 거만하게 생겼는데 출세했다지? 옛날 폐병... 그런 속삭임 속에서 나는 밖으로 나오면서 은근히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안녕히 가십시오는 나오지 않고 말았다. 그것이 서울과의 차이점이었다. 그들은 이제 점점 수군거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으리라.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면서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함도 모른다는 듯이 그들은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리고 있으리라. 바다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몇 시간 전에 버스에서 내릴 때보다 거리는 많이 번잡해졌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책가방이 주체스러운 모양인지 그것을 뱅뱅 돌리기도 하며 어깨 너머로 넘겨들기도 하며 두 손으로 껴안기도 하며 혀끝에 침으로써 방울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바람으로 훅 불어날리기곤 했다. 학교 선생들과 사무소의 직원들도 달그락거리는 빈 도시락을 들고 축 늘어져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이 모든 것이 장난처럼 생각되었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퇴근한다는 이 모든 것이 실없는 장난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낑낑댄다는 것이 우습게 생각되었다. 이모 댁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방문을 닫았다. 박이라고 하는 무진중학교의 내 몇 해 후배였다. 한때 독서광이었던 나를 그 후배는 무척 존경하는 눈치였다. 그는 학생 시대에 이른바 문학소년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피츠제럴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후배는 그러나 피츠제럴드의 팬답지 않게 아주 얌전하고 매사에 엄숙하였고 그리고 가난하였다. 신문 지국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는 정말 반가워 해주었다. 무진엔 왜 내가 못 올 텐가? 그렇게 대답하며 나는 내 말투가 마음에 거슬렸다. 너무 오랫동안 오시진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시니까 벌써 한 4년 되는군. 4년 전 나는 내가 격리의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 것들, 실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결혼하셨다던군요. 박이 물었다. 자넨?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29입니다. 29이라 9수가 원래 사납다고 하더만 금년엔 어떻게 해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 해의 내 나이가 29이었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에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옛날에 내 무진행의 내용을 다소 알고 있는 박은 그렇게 물었다. 응, 아마 승진이 될 모양인데 며칠 휴가를 얻었지. 잘 되셨구나. 해방 후에 무진중학 출신 중에서 형님이 제일 출세하셨다고들 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용하고요. 조란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 예, 그 형이 재작년엔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 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 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참, 자넨 요즘 뭘 하고 있나? 내가 박에게 물었다. 박은 얼굴을 붉히고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좋지 않아? 책 읽을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난 잡지 한 권 읽을 여유가 없네. 무얼 가르치고 있나? 후배는 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까보다는 조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했어. 학교 측에서 보면 자네 같은 선생을 구하기도 힘들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4번 대학 출신들 때문에 교원 자격 고시 합격증 가지고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또 그런가? 박은 아무 말 없이 쓸쓸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쳐 있는 것을 보았다. 옛날 언젠가 역시 이 다리를 밤중에 건너면서 나는 저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는 나무들을 저주했었다. 금방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듯한 모습으로 나무들은 서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럴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4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하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았다. 어서 자리로 앉아라. 이거 원 누추해서. 빨리 마누라를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했냐? 내가 말했다. 법률책 좀 붙들고 앉아 있었더니 그렇게 돼버렸어. 어서 앉아. 나는 먼저 온 손님들에게 소개되었다. 3사람은 남자로서 세무서 직원들이었고 1사람은 여자로서 나와 함께 온 박과 무언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밀담들은 그만하시고 하선생 인사해요. 내 중학 동창인 윤희중이라는 친구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제약회사의 간사님이고 이쪽은 우리 모교에 와 계시는 음악 선생님이시고 하인숙 씨라고 작년에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나오신 분이지. 아, 그러세요? 같은 학교에 계시는군요. 나는 박과 그 여선생을 번갈아 가리키며 여선생에게 말했다. 네. 여선생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고 내 후배는 고개를 숙여버렸다. 고향이 무진인가요? 아니에요. 발령이 이곳으로 났기 때문에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개성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윤곽은 갸름했고 눈이 컸고 얼굴은 노리끼리했다.
전체로 보아서 병약한 느낌을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좀 높은 콧날과 두꺼운 입술이 병약하다는 인상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코와 입이 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었다. 전공이 무엇이었던가요? 성악 공부 좀 했어요. 그렇지만 하 선생님은 피아노도 잘 치신답니다. 박이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조도 거들었다. 노래를 아주 잘하시지. 소프라노가 굉장하시거든. 아, 소프라노를 맡으시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네. 졸업 연주회 땐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갯날을 불렀어요. 그 여자는 졸업 연주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방바닥에는 비단의 방석이 놓여있고 그 위에는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다. 무진이다. 곧 입술을 태울 듯이 타들어가는 담배 꽁초를 입에 물고 눈으로 들어오는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 정오가 가까운 시각에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의 허황한 운수를 점쳐보았던 그 화투짝이었다. 또는 자신을 팽개치듯이 끼어들던 언젠가의 노름판, 그 노름판에서 나의 뜨거워져가는 머리와 떨리는 손가락만을 제외하곤 내 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던 그 화투짝이었다. 화투가 여기 있군. 화투가. 나는 한 장을 집어서 딱 소리가 나게 내려치고 다시 그것을 집어서 내려치고 또 집어서 내려치고 하며 중얼거렸다. 우리 돈 내기 한 판 하실까요? 세무서 직원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우리 돈 내기 한 판 하실까요? 세무서 직원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나는 싫었다. 다음 기회에 하지요. 세무서 직원들은 싱글싱글 웃었다. 조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잠시 후에 술상이 나왔다. 여기엔 얼마쯤 있게 되나? 일주일가량. 청첩장 한 장 없이 결혼해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 하기야 청첩장을 보냈더라도 그땐 내가 세무서에서 주판을 튕기고 있을 때니까 별 수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난 그랬지만 청첩장 보내야 한다. 염려 마라. 금년 안으로는 받아볼 수 있게 될 거다. 우리는 별로 거품이 일지 않는 맥주를 마셨다. 제약회사라면 그게 약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병 걸릴 염려는 없겠습니다. 그려. 굉장히 우스운 익세를 부렸다는 듯 직원들은 방바닥을 치며 오랫동안 웃었다. 참, 박군. 학생들한테서 인기가 대단하더구만. 기껏 5분쯤 걸어오면 될 거리에 살면서 나에게 왜 통 놀러오지 않았나? 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기 앉아 계시는 하 선생님한테서 자네 얘긴 늘 듣고 있었지. 자, 하 선생, 맥주는 술도 아니니까 한 잔 들어봐요. 평소엔 그렇지도 않던데 오늘 저녁엔 왜 이렇게 얌전을 피우실까? 네네, 거기 놓으세요. 제가 마시겠어요. 맥주는 좀 마셔봤지요?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문을 안으로 잠가놓고 소주도 마셔봤던걸요. 이거 술꾼인 줄은 몰랐는데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시험 삼아서 맛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맛이 어땠습니까? 모르겠어요. 술잔을 입에서 떼자마자 쿨쿨 자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이 웃었다. 박만이 억지로 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바지만 하 선생님의 좋은 점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는 점, 바로 그거야.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의 말버릇이에요. 아하, 그리고 보면 하 선생님의 나쁜 점은 바로 저기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라는 말을 빼놓곤 얘기가 안 되니까? 나처럼 대학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게 사과하는 뜻에서 노래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그거 좋습니다. 좋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여선생은 머뭇거렸다.
서울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부르던 거 참 좋습니다. 조는 재촉했다. 그럼 부릅시다. 여선생은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조금만 달싹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무서 직원들이 손가락으로 술상을 두리기 시작했다. 여선생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다. 어떤 갯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큼의 유사성이 있을까? 무엇이 저 아리아들로서 길들인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 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 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표현하고 있었고, 어떤 갯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여자의 노래가 끝나자 나는 의식적으로 바보 같은 웃음을 띠고 박수를 했고, 그리고 육감으로서까라 나는 후배인 박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시선이 박에게로 갔을 때 나의 시선을 받은 박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지가 그에게 앉아있기를 권했으나 박은 해사한 웃음을 띠며 거절했다. 먼저 실례했습니다, 형님은. 내일 또 뵙지요. 조는 대문까지 따라 나왔고 나는 한길까지 박을 바래다 주러 나갔다. 밤이 깊지 않았는데도 거리는 적막했다. 어디선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쥐 몇 마리가 한 길에서 무엇을 먹고 있다가 우리의 그림자에 놀라 흩어져 버렸다. 형님 보세요. 안개가 내리는군요. 과연 한 길의 저 끝이 불빛에 두문두문 박혀있는 먼 주택지의 검은 풍경들이 점점 풀어져 가고 있었다. 자네 하선생을 좋아하고 있는 모양이군. 내가 물었다. 박은 다시 그 해사한 웃음을 띄었다. 그 여선생과 조군 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형의 결혼 대상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네가 그 여선생을 좋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 잘해봐. 뭐 별로... 박은 소년처럼 말을 더듬거렸다. 그 속물들 틈에 앉아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게 좀 딱해 보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나와버린 거죠. 박은 분노를 누르고 있는 듯이 나직나직 말했다. 클래식을 부를 장소가 있고 유행가를 부를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뿐이겠지. 뭐 딱할 것 같지 있나? 낙은 거짓말로써 그를 위로했다. 박은 가고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기와 똑같은 무게에 맞게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 밤이 퍽 깊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는 내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기를 권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집을 나올 때까지 부자연스러움을 생각하고 나는 기어코 밖으로 나갔다. 직원들도 도중에서 흩어져 가고 결국엔 나와 여자만이 남았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검은 풍경 속에서 냇물은 하얀 모습으로 뻗어 있었고 그 하얀 모습의 끝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밤엔 정말 멋있는 고장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내가 말했다. 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짐작하겠어요. 여자가 말했다. 어느 정도까지 짐작하셨어요? 내가 말했다. 사실은 멋이 없는 고장이니까요. 제 대답이 맞았어요? 거의. 우리는 다리를 다 건넜다. 거기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그 여자는 냇물을 따라서 뻗어나간 길로 가야 했고 나는 곧장 난 길로 가야 했다. 아, 글로 가세요? 그럼 내가 말했다. 그 여자는 냇물을 따라서 뻗어나간 길로 가야 했고 나는 곧장 난 길로 가야 했다. 아, 글로 가세요? 그럼 내가 말했다. 조금만 바래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저편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래다 주기를 간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생애 속에서 뛰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 처음에 배웠을 때 뭐랄까요?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퍽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참 이상하죠? 여자가 갑자기 말했다. 유행가. 내가 말했다. 네? 아니, 유행가는 왜 부르십니까? 성악 공부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유행가를 멀리하지 않았던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유행가만 부르라고 하거든요. 대답하고 나서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유행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 될까요? 정말 앞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여태까진 거기에 놀러 다녔습니까? 심심해서요. 여자는 힘없이 말했다. 심심하다. 그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아까 바꾸는 하 선생님께서 유행가를 부르고 계시는 게 보기에 딱하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지요. 나는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을 살폈다. 박 선생님은 정말 꽁생원이에요. 여자는 유쾌한 듯이 높은 소리로 웃었다. 선량한 사람이죠. 내가 말했다. 네, 너무 선량해요. 박군이 하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가요? 아이, 하 선생님 하지 마세요. 오빠라고 해도 제 큰 오빠뻘이나 되실 텐데요. 그럼 무엇라고 부릅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숙이라고요. 인숙이. 나는 낮은 목소리로 주름걸거려 보았다. 그게 좋군요. 나는 말했다. 인숙인 왜 내 질문을 피하지요? 무슨 질문을 하셨던가요?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논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족의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붙일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을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지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가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에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하게 보여오는 것이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 멍하니 있다가 그 순간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었다.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 무엇 생각하고 있으세요? 여자가 물어왔다. 개구리 울음소리 생각하며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리고 있는 안개에 가려서 별들이 흐릿하게 떠보였었다. 어머, 개구리 울음소리 정말 예요. 제겐 여태까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진의 개구리는 밤 12시 이후에만 우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12시 이후에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제 방을 얻어있는 주인댁 라디오 소리도 꺼지고 들리는 거라곤 개구리 울음소리뿐이거든요. 밤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뭘 하시죠? 그냥 가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 아마 그건 사실이라. 사모님 예쁘게 생기셨어요? 여자가 갑자기 물었다. 제 아내 말씀인가요? 네, 예쁘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행복하시죠? 돈이 많고 예쁜 아이들이 있고 예쁜 부인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없으니까 조금 덜 행복하겠군요. 어머, 결혼을 언제 하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3년쯤 넘었습니다. 특별한 용무도 없이 여행하시면서 왜 혼자 다니세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나는 조용히 웃어버렸다. 여자는 아까보다 더 명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서울에 가고 싶으세요? 네. 무진이 싫으신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이 서울 가고 싶어 죽겠어요. 여자는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나는 이마를 찡그렸다.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그러다 흥분이 가셨다. 그렇지만 이젠 어딜 가도 대학 시절과는 다른걸요?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나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걸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저기서는 살기가 싫어요. 전 그냥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가자고 조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인걸요?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다 주시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꼭이에요. 네?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집 앞에까지 왔다. 선생님, 내일은 무얼 하실 계획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글쎄요. 아침엔 어머님 산소를 다녀와야 하겠고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없군요. 바닷가에나 가볼까 하는데요. 거긴 한때 내가 방을 얻어 있던 집이 있으니까 인사도 할 겸. 선생님, 내일 거긴 오후에 가세요. 왜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오전 수업뿐이에요. 그럽시다. 우리는 내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는 이상한 우울에 빠져서 터벅터벅 밤길을 걸어 이모댁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통금 사이렌이 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들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걷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내 사고만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얼마 전까지 그 여자와 주고받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하려 했다. 많은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귀 속에는 우리의 대화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화들이 내 귀 속에서 내 머릿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릿속에서 심장 속으로 옮겨갈 때는 또 몇 개가 더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 결국엔 모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 여자는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그 여자는 안타까운 음성으로 얘기했다. 나는 문득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아니, 내 심장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 무진을 떠나기만 하면 내 심장 위에서 지워져 버리리라.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낮잠 때문이기도 하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우울한 유령들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벽에 걸린 하얀 옷들을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담뱃들을 머리맡에 적당한 곳에 털었다. 내일 아침 걸레로 닦아내면 될 어느 곳에 12시 이후에 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1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4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통금 해제의 사이렌이 불었다.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지 못했다. 사이렌은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하리라. 아니다. 부부가 아니라 상부와 그 여자의 손님이리라. 나는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잠시 후에 나는 슬며시 잠에 들었다.